자,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판단할 때 보통 가격표라는 아주 직관적인 기준에 기대게 되잖아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렇죠. 막 1만 원짜리 티셔츠랑 10만 원짜리 면 티셔츠를 나란히 두고 보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분명 원단이나 마감에서 그만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비용이 높을수록 품질도 높다는 공식은 이제 복잡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 뇌의 에너지를 확 아껴주는 아주 유용한 지름길이니까요. 우리는 카테고리나 등급이 가격에 따라 딱딱 명확하게 나뉘는 세상을 편안해하죠. 네네. 그런데 말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서 어느 마트 와인 코너에 들어서는 순간 이 견고했던 공식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아, 가격표가 고장난 것 같은 기묘한 세상이 펼쳐지죠. 와, 진짜 그래요. 프랑스 샴페인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담아서 엄청난 정성과 시간으로 빚어냈는데 정작 가격표를 보면 샴페인의 4분의 1, 심지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스파클링 와인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가성비의 혼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자료들, 스페인 현지 와이너리 투어 가이드나 와인 전문지 와인 인수지에스트, 그리고 각종 스페인 와인 리뷰 기사들을 종합해보면요. 네. 15유로, 20유로 남짓한 이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들이 최고급 샴페인들과 나란히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90점대 중반의 점수를 받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와, 20유로짜리가 최고급 샴페인이랑 맞먹는다고요? 이 놀라운 액체의 이름이 바로 스페인의 국민 스파클링 와인 까바입니다. 네, 까바죠. 세계를 완벽하게 해부해 볼 텐데요. 프랑스 샴페인만큼 우아하면서도 우리 지갑에는 한없이 관대한 까바. 도대체 그 병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까바가 흔히 샴페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방식이 같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60년대에 스페인 카탈루냐 페네데스 지역의 와인 명가 중에 꼬도르뉴 가문이 있거든요. 거기 호셉 라벤토스라는 인물이 프랑스 샴파뉴 지각을 여행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와인 장인이 프랑스의 심장부에 간 거네요? 그럼 거기서 막 엄청난 기술을 몰래 훔쳐오기라도 한 건가요? 아, 훔쳤다기보다는 경이로운 발견을 한 거죠. 당시 샴파뉴 지역에서는 와인을 병 속에 가두고 기포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 샴페인 만드는 기술이요. 맞습니다. 호셉 라벤토스는 그 전통 방식, 스페인어로는 메토도 트라디추날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872년경에 카탈루냐의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똑같은 실험을 성공시키죠. 아, 그게 바로 까바의 탐생이군요. 여기서 그 전통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왜 시중에 파는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빌은 거대한 탱크에서 대량으로 발효시켜서 탄산을 만들거나 심지어 콜라 공장처럼 인공 탄산가스를 억지로 주입하기도 하잖아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 방식은 그야말로 시간과 효모의 예술이거든요. 가을에 수확한 포도로 1차 발효를 마친 아주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을 먼저 병에 담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소량의 효모와 당분을 추가로 넣은 뒤에 병 입구를 아주 단단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을 좁은 병 속에 효모랑 같이 아예 가두어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병 속에 갇힌 효모가 당분을 막 먹어치우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2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아, 밀봉되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못 날아가고. 네, 이산화탄소가 와인 속에 아주 미세하게 녹아들어서 고운 기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나요? 효모가 당분을 다 먹고 제 역할을 다 하면 수명을 다해서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이 죽은 효모 찌꺼기들이 와인과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이스트 자가분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스트 자가분해요? 말이 약간 어려운데 맛으로 따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효모 세포벽이 분해되면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와인에 풀려나오는 건데요. 이때 갓 구운 빵 냄새, 고소한 불효슈, 아몬드나 버터 같은 아주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와인에 쫙 스며들게 됩니다.
질감도 훨씬 크리미해지고요. 와, 듣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하자면 탄산가스를 주입하거나 탱크에서 대량으로 끓여내는 방식이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가벼운 인스턴트 국물이라면 이 전통 방식은 병 하나하나에서 효모와 함께 오랜 시간 푹 구워내는 깊은 맛의 사골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골진국이라 와인의 복합미를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이 까바는 법적으로 최소 9개월 이상 이 병속 숙성 과정을 거쳐야만 라벨에 이름을 달 수 있습니다. 아, 9개월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샴페인과 완전히 똑같은 전통 방식으로 진짜 사골 끓이듯 고생해서 만드는데 왜 가격은 그렇게 싼 거죠? 노동력이 똑같이 들어갈 텐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솔직히 품질이 막 떨어지거나 어딘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가격표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품질이 떨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스페인 생산자들의 눈부신 혁신 덕분이죠. 혁신이요? 어떤... 전통 방식의 가장 큰 난관은 병 속에 남은 그 효모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매일 지하 저장고를 돌면서 수만 개의 경을 아주 조금씩 손으로 돌려줬어요. 찌꺼기를 병 입구에 모으는 리들링이라는 중노동을 해야 했거든요. 아, 찌꺼기를 빼야 맑은 와인이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무려 8주나 걸리는 작업이었죠. 세상에 수만 병을 일일이 손으로 돌렸다고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런데 1970년대에 카탈루니아의 생선자들이 지로 팔레트라는 거대한 자동화 기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합니다. 기계요? 네, 수백 병이 한꺼번에 꽂힌 철제 팔레트를 기계가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 혁신 덕분에 8주나 걸리던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단 8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와, 대박. 8주에서 8일이요? 네, 병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숙성 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 물리적인 노동 비용만 극적으로 절감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계로 발효를 한 게 아니라 찌꺼기를 모으는 물리적 노동만 기계로 대체한 거군요. 스페인의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비용에다가 이런 기술적 혁신까지 더해지니까 최고급 양조 방식을 쓰면서도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럼 포도 품종은 어떤가요? 샴페인은 보통 피노누아나 샤르드네를 쓰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이자 까바만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까바는 스페인의 아주 뜨거운 지중해 태양 아래서 자란 토척 품종 3가지를 주로 블렌딩합니다. 마카베오, 샤렐로, 그리고 빠레아다죠. 오, 이름들이 아주 이국적이네요. 마카베오, 샤렐로, 빠레아다. 제가 예전에 마셔본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샴페인은 춥고 서늘한 지역에서 자란 포도를 써서 그런지 산도가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찌르는 듯한 우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샹파니 지역이 워낙 서늘하니까요. 그런데 까바는 훨씬 둥글둥글하고 마셨을 때 입안에서 복숭아나 사과 같은 과일향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지중해의 기후가 포도에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와, 아주 정확한 테이스팅 포인트입니다. 프랑스 샹파뉴보다 스페인 페네데스가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포도가 더 풍성하게 잘 익거든요. 마카베오가 상큼한 과일향을 담당하고 샤렐로가 와인의 단단한 뼈대와 장기 숙성 능력을 주고요. 아, 샤렐로가 뼈대군요. 네, 그리고 빠레아다가 부드러운 꽃향기를 부여하죠. 이 세 품종의 블렌딩 덕분에 까바는 뭔가 특별하고 무거운 자리가 아니더라도 퇴근 후 저녁 식사나 친구들과의 캐주얼한 모임에서 물처럼 또 맥주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곁들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와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행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마트에 딱 들어갔습니다. 와인 진열대에 수백 병의 까바가 막 꽂혀 있는데 라벨을 해독하지 못하면 뭘 사야 할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당도랑 등급을 구분하는 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제가 스페인어를 아주 조금 아는데 단맛이 전혀 없는 깔끔하고 드라이한 와인을 원한다면 세코라고 적힌 걸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코가 스페인어로 드라이라는 뜻이니까요. 제 논리 완벽하죠? 일상적인 스페인어 회화라면 완벽한 논리지만요. 와인 코너에서는 그 논리를 믿었다간 진짜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 라벨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세코가 드라이가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와인 양조 과정에서 도사주라는 단계를 아셔야 하는데요. 아까 효모 찌꺼기를 빼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찌꺼기를 빼내고 나면 병에 약간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때 와인과 설탕을 섞은 용액을 채워놓습니다. 아, 설탕을 넣어요. 네, 산도를 부드럽게 좀 누그러뜨리고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당분 첨가를 아예 하지 않은, 즉 찌르는 듯한 산도와 포도 본연의 순수한 맛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드라이한 단계가 바로 브룻 나투레입니다. 잔당이 1리터당 3g 이하죠. 아, 설탕으로 화장을 전혀 안 한 완전 민낯의 와인이 브룻 나투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사주를 거쳐서 잔당이 12g 이하인 산도와 밸런스가 가장 훌륭해서 대중적으로 실패 확률이 적은 드라이 등급이 브룻이고요. 아하, 브룻 익숙한 이름이네요. 반면에 방금 호스트님이 고르려고 했던 그 세코나 세미세코는 이름만 드라이일 뿐 실제로는 잔당이 17g에서 최대 50g까지 들어가는 아주 상당히 달달한 와인입니다. 세상에, 완전 속을 뻔했네요. 깔끔한 드라이 와인인 줄 알고 세코를 집어들었다가 달콤한 과일 주스 같은 맛이 나면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 엄청 당황하겠는데요? 100% 당황하시죠. 완전한 디저트용 와인을 원할 때는 둘세를 찾으시면 되고요.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럼 당도는 브룻 나뚜레나 브룻을 고르는 걸로 정리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 사골 진국 같은 숙성 기간은 라벨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것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라벨의 등급이 효모와 함께 숙성한 인고의 시간을 보증하거든요. 가장 기본인 까바 또는 까바 데과르다는 최소 9개월 숙성합니다. 가볍고 상큼해서 식전주로 완벽하죠. 네, 9개월. 그리고 그 위가 최소 15개월을 숙성한 레세르바입니다.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빤 굽는 고소한 풍미가 짙어지면서 맛이 훨씬 복합적으로 변하죠. 15개월이면 벌써 1년 반 가까운 시간인데 더 긴 것도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최소 30개월 이상 숙성한 그란 레세르바가 있습니다. 와, 30개월이요? 네, 이쯤 되면 고급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묵직한 바디감과 구운 견과류, 버터의 풍미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파라헤 칼리피카도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이건 특정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최소 36개월을 숙성시키는 그야말로 예술작품이죠. 오, 파라헤 칼리피카도. 그러면 우리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마트에서 브룻, 당도에 레세르바나 그랄레세르바라는 단어만 찾아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성비 최고의 고급 쇼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아주 평화로운 등급 이야기 이면에 스페인 와인 업계를 완전히 뒤흔든 치열하고 극적인 갈등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요? 뭐 와인 장인들끼리 철학적인 논쟁이라도 벌인 건가요? 거의 혁명에 가까운 반란이었죠. 반란이요? 20세기 후반부터 앞서 말한 기계화, 그리고 대형 생산자들의 글로벌 마케팅 덕분에 까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잖아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시장의 90% 이상을 대형 기업들이 장악하면서 대부분의 까바가 10유로 미만의 싼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싼 맛에 마시는 와인이 된 거군요. 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까바는 이탈리아의 프로세코 같은 그냥 캐주얼하고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대중적인 인기는 얻었지만 까바는 그냥 가성비 좋은 싼 와인이라는 벗어나기 힘든 꼬리표가 딱 붙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퀄리티에 모든 것을 걸고 100% 유기농 포도만 고집하면서 최소 몇 년씩 병숙성을 시키는 소규모 장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죠. 아, 억울하겠네요. 우리는 샴페인 최고의 그랑크리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품질을 만드는데 왜 라벨에 단지 까바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싸구려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최고급 페너그레스 생산자들이 2019년에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이요? 까바를 관리하는 원산지 통제 명칭, 즉 DO 조직을 집단으로 탈퇴해버린 거죠. 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문의 성을 자기 발로 그냥 걸어나간 거네요. 스스로 까바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버렸다고요. 네, 완전히 호적을 파버린 겁니다. 레카르도나 그라모나 같은 스페인 최고의 생산자 쿠곳, 지금은 11곳인데요. 이들이 연합해서 코르핀낫이라는 독립적인 상표를 출범시켰습니다. 코르피낫이요? 카탈루냐어로 페네데스의 심장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스스로에게 지독할 정도로 엄격한 규칙을 부여했어요. 어떤 규칙들이죠? 100% 유기농 수확, 100% 손으로 직접 따는 노동, 외부에서 저렴한 포도주 구매 전면 금지, 그리고 최소 18개월 이상 병숙성, 오직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한 와인에만 코르피낫이라는 이름을 허락했습니다. 와,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스페인 현지에 가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최고급 까바를 사려고 제일 비싸고 막 훌륭해 보이는 병을 집어 들었는데 막상 그 라벨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까바라는 단어가 안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까바의 정점을 맛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코르피낫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이거 모르면 진짜 좋은 걸 눈앞에 두고도 놓치겠어요.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사실 코르피낫뿐만이 아닙니다. 까바의 테두리 안에서 품질을 높이려는 클래식 페네데스라는 조직도 있고요. 아예 코르피낫보다 먼저 탈퇴해서 콩카델 리오 아노이아라는 명칭을 쓰는 라벤토스 이블랑 가문도 있습니다. 아, 그 까바를 처음 만든 가문요. 네네. 이 명칭들의 공통점은 스페인 토착 품종, 특히 아까 뼈대를 담당한다고 했던 샤렐로의 놀라운 장기 숙성 잠재력에 집중한다는 건데요. 심지어 108개월이라는 경이로운 시간 동안 병숙성을 거쳐 세상에 나오는 예술적인 와인도 있죠. 108개월이면 무려 9년이네요. 와, 효모 찌꺼기와 9년을 함께한 진국 중의 진국.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형 생산자들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볼륨을 키우고 글로벌 고속도로를 탄탄하게 깔아주지 않았다면 과연 전 세계 사람들이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 자체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싶거든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십니다. 대형 생산자들의 규모의 경제가 까바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소규모 생산자들의 장인 정신이 그 길 위에서 포르쉐를 몰며 한계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양쪽의 텐션이 스페인 와인 사업 전체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역사와 등급, 그리고 이름표를 떼버린 장인들의 드라마까지 우리가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이제는 지갑을 열고 우리의 미각을 호강시켜줄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현지에서 무엇을 사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실전 쇼핑 가이드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에서 영감을 받은 아주 기가 막힌 페어링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혹시 치와라고 들어보셨나요? 치킨 더하기 까바. 치와라. 치맥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후라이드 치킨의 그 고소하지만 먹다 보면 약간 물리는 기름기를 까바의 파삭하고 높은 산도와 섬세한 탄산이 완벽하게 씻어내려주거든요. 콜라나 맥주가 주는 묵직한 포만감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 한 입 베어 물고 까바 한 모금 딱 마시면 입안이 마법처럼 리셋되면서 치킨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거 아주 완벽한 말이야지마요. 튀김 요리의 지방을 부르등급 까바의 드라이한 산미가 날카롭게 잘라주니까요. 그럼 스페인 현지에서 타파스나 치킨에 가볍고 즐겁게 곁들일 가성비 좋은 브랜드부터 한번 추천해볼까요? 네, 너무 좋죠. 스페인 마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프레시넷과 꼬두루뉴를 들 수 있습니다. 아, 프레시넷은 한국마트에서도 꽤 자주 보이잖아요. 그 시크한 무광 검은색 병, 코르돈 네그로가 특히 유명하죠. 가격도 진짜 착하고 맛도 아주 활용해요. 맞아요. 그리고 꼬두루뉴는 앞서 이야기한 그 까바의 창시자 가문이죠. 아, 라벤토스 가문? 네, 여기는 샤르도네 품종을 약간 섞어서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살린 안나데 꼬두루뉴 라인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일관된 맛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미식의 수준을 한 단계 확 높이고 싶다면 후베이 깜푸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후베 이캄푸스요? 예, 스페인의 전설적인 셰프 페란 아드리아가 이끌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엘블리 아시죠? 아, 엘블리, 전설이죠. 그곳을 비롯해서 스페인 내 수많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선택한 와인이거든요. 와, 엘블리가 선택했다면 이건 뭐 게임 끝이네요. 특히 여기는 어떤 와인이 유명한가요? 아까 제가 술탕을 전혀 넣지 않은 민낯의 와인 부른 나뚜레 설명해드렸잖아요. 네네. 후베이 캄푸스의 레세르바 델라 파밀리아라는 부른 나뚜레 모델이 아주 걸작입니다. 당분으로 맛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 본연의 순수함과 긴 숙성에서 오는 견과류 풍미가 입안에서 막 폭발하죠. 아, 진짜 꼭 마셔봐야겠네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한국에서 선물용으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로제 까바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로저 구라트입니다.
병에 중세시대 방패 모양 라벨이 굉장히 독특하게 붙어 있는데요. 붉은 과실향이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코랄 로제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거나 귀국 선물용으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방페라벨의 로저 구라트 메모해야겠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망의 코르피나 생산자 중에서는 어딜 주목해야 할까요? 코르피낫의 정신적 지주이자 혁신가인 톤 마타가 이끄는 레카레도를 꼭 찾아보십시오. 특히 이들의 싱글 비네드 와인인 투로덴 모따는 가격을 떠나서 와인 자체의 깊이와 철학만으로 프랑스 샴페인 최고의 그랑크류와 맛부터도 절대 밀리지 않는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입니다. 와, 정말 당장이라도 스페인으로 날아가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보물 같은 와인들은 주로 현지 어디서 사야 스마트한가요? 프레시넷이나 꼬도르뉴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는 스페인 전역의 슈퍼마켓이나 바르셀로나 공항 면세점에서 쉽게 카트에 담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레카레도 같은 코르피낫 인증 와인이나 특정 빈티지의 그랑 레세르바를 구하고 싶다면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빌라 비니테카 같은 전문 와인샵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의 보관 상태도 완벽하고 또 전문가의 심도 있는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 빌라 비니테카. 저도 쇼핑하다 다리가 아플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팁 하나 드릴게요. 바르셀로나 시내 한복판에 현지인이랑 관광객 모두가 사랑하는 복합 다이닝 공간 엘 나시오날이 있거든요. 아, 거기 분위기 참 좋죠. 네, 그곳의 활기차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하몽이나 해산물 타파스를 시켜놓고 차갑게 칠링된 까바 한 잔을 글라스로 즐겨보세요. 아마 바르셀로나 여행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로맨틱한 팁이네요.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객 여러분을 위해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귀국하실 때 대한민국 세관의 주류 면세 한도는 딱 1병, 1리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슬픈 현실이죠. 마음 같아선 캐리어를 까바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딱 1병이라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지 마트에서 몇 유로면 살 수 있는 가볍고 훌륭한 기본 까바들은 스페인 여행 내내 밤마다 숙소에서 타파스와 함께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네, 현지에서 다 마시고 오는 게 남는 거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져올 단 한 병의 영광은 최소 레세르바 이상의 장기 숙성 라인이나 라벨에 당당히 코르피낫이 새겨진 프리미엄 와인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 차이도 엄청나니까요. 아, 확실한 전략이네요. 이렇게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스페인 여행에서 마주하는 까바는 단순하게 샴페인을 마시고 싶은데 지갑이 가벼울 때 찾는 대체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지중해 그 척박한 토양을 견뎌낸 독자적인 품종들, 그리고 효모와 함께 긴 시간을 버텨내는 숭고한 전통 방식, 또 기계와 타협하면서도 품질의 본질은 놓치지 않은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와인이 지닌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수백 년 이어온 이름표마저 과감하게 찢어버린 장인들의 뜨거운 투쟁, 이 담긴 완벽한 액체 예술 작품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고 나면 와인잔 속에 피어오르는 기포 하나하나가 아마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종종 라벨에 적힌 화려한 지역 이름이나 높은 숫자가 찍힌 가격표에 기대어서 와인의 맛을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름표가 주는 권력을 스스로 떼어버리고 오직 본질적인 품질과 땅의 기운으로만 승부하려는 이 콜피나 생산자들의 고집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아,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라벨의 이름값을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병 속에 든 진짜 가치와 시간을 마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라벨과 가격표를 완전히 가리고 오직 당신의 감각과 경험만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이 정의하는 최고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르셀로나의 어느 골목에서 차가운 까바 한 잔을 기울이며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